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자나깨나 말조심.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말을 짚어보면서 여야 어느 쪽에 득일지 실일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구 맡고 계신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 의원님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갔을 때 나오셔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았습니까? 저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 블랙리스트 처음 그 폭로하고 나서 당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요번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윤리 제소를 당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윤리위 징계가 불개시 결정이 지금 났고 이준석, 조수진, 김영남까지 징계 불개시, 이경민 씨는 징계 심의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이 불개시 결정이 나고 김영남 의원께서 SNS에 그 묘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논개의 심정을 200% 공감한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사실은 그 본인이 논개 역할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본인이 논개다. 적장을 끌어안고. 적장이 누구니?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윤리위 결과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올해가 이제 아니지 오늘이죠.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최진봉 교수님은 올 한 해 가장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공익적으로나 인상 깊었던 순간.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요즘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있었어요. 올해.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 원래 그 방역 당국에서는 11월 말쯤 되면 우리가 이제 국민이 70% 이상 다 접종이 완료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오미크론 같은 이제 변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내년엔 좋아질까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치료제가 나왔어요. 일단 치료제와 접종이 함께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미크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배종은 아니죠. 아직은 델타 감염자가 훨씬 많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도 안 좋고 제가 하는 법인도 그다지 예전만 못했고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전에 증권 관련된 수사는 좀 했는데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했었어요. 올 봄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가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해볼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정권 교체가 소망이죠. 자, 최 교수님 그러면. 저는 뭐 반대로 정권 연장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소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요. 60여일이면 결판이 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첫 이슈 워딩 들어보면서 방송 들어가죠.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첫 이슈 워딩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였습니다.
사과의 시기, 형식, 진정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늦지 않았냐 이거는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진정성에 있어서는 있었다 없었다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최 교수님부터. 저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앞부분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5분 정도는 남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와,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게 남편 때문에 나오게 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남편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본인 책임이니까 좀 그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한두 줄로 끝냈어야 돼요. 예. 전화하셨다 뭐 다정하시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은 사과를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아주 짧게 끝나고 앞부분에 너무 많이 남편에 대한 자랑을 하셔서 그 부분이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 좀 더 간단하게 했으면 그 부분을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전 의원님. 오히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게 남이 대신 써준 글이 아니라는 그 반증도 될 수 있겠죠. 정말 본인이 쓴 것 같아요. 예, 예. 선거 캠프에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썼으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안점 뭐 분량 면에서 좀 조절이 됐을 텐데 김건희 씨 본인이 작성을 거의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아무래도 뭐 공직 생활을 안 하셨던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한테 제일 미안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 그 자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였습니다만 그래서 분량이 조금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끝나고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도 본인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죠, 큰 결심이 사실. 예.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이나 뭐 국민들은 직접 육성으로서 질의응답 듣고 싶었겠지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혹시 사과 자리에서 또 말실수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과로 일단락이 되겠느냐 모든 게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지기 시작한 게 김건희 씨 문제가 터지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락이 되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또 의혹이 나와서 번지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 고비는 넘은 거 아닌가 싶고요. 대국민 사과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후보 본인의 석사 논문이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표절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유효한 공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석사 논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절차상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언론사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그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과장이다. 과장도 허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사과를 하려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뒤에다 뭘 붙여서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나중에 선대위 관계가 7가지만 인정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사과를 할 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했으면 이 문제가 좀 더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뭔가 뒤가 깨끗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과의 진정성을 좀 의심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표절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이니까. 근데 그 가천대에서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지금 밀어놓은 거죠. 사실은 절차상 진작에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낙마한 후보들이 많아요. 근데
후보의 배우자의 논문 표절로 낙마한 후보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 명확하게 지금 큰 차이인데 그걸 뭉뚱그려서 마치 배우자나 후보 본인의 문제가 동급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헤럴드경제의뢰에서 KSOI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김건희 씨 사과가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가 53%, 도움된다가 41.4%였습니다. 도움이 안 됐다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런가 보죠, 뭐. 그렇다면 앞으로 예. 김건희 씨가 공식선상에 다시 좀 등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본인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 취지도 그런 취지라서 아마 그렇게 활발한 어떤 공개 활동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김혜경 씨를 또 적극 활용한 선거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략상? 그렇죠. 대비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엄청나게 물을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거고요. 김건희 씨 성격상 기자회견 나와서는 본인이 준비한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면 본인의 스타일대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또 말이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꼬투리가 잡혀서 또다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씨가 전면에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부부가 함께 선거운동하는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서 양쪽이 비교되게 만드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워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들은 왜 사과를 직접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 아들은 성인이니까 사실 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내로남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윤석열은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말자. 어쨌든 이제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이분이 외부적 활동을 할 때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 가시거나 하면 지금 현재는 제2 부속실에서 공무원들이 수행도 하고 예. 또 역할하는 모든 부분에 지원도 하고요. 또 외국을 순방할 때는 부부가 함께 가셔서 또 나름대로 또 문화 외교도 하시고 사회 외교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세금의 지원을 받고 활동하신 분이니까 역할도 따로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후보의 부인은 더 공적인 존재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후보의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게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뭐 공적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이처럼 영부인이라고 하는 즉 대통령 부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아니면 현재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로 보면 공적 인물로 보는 게 맞고 아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나더라도 그거는 외부에서 혼자 생활하든지 아니면 자기 독립적 생활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기서 조금 정정하면 제가 아까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직접 서면 사과를 했는데 육성이나 영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제가 드렸은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참 세상을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그래서 우동규 좌진상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고 나니까 바로 반응이 측근 아니다 그 사람. 예. 그리고 같이 열흘 넘게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갔다 오고 본인이 직접 대장동 관련한 업무 유공자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김문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그 질의가 들어오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근데 같이 여행 다니고 찍은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계시고 이제 급기야 아들은 남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대통령의 직계 비속 있잖아요. 아들하고 딸은 분명히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가 붙습니다. 항상. 예.
남일 수가 없어요. 남이면 경호를 왜 해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그리고 그렇게 남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따님은 왜 청와대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전혀 뭐랄까요? 예. 그냥 만들어내신 말 같아요. 궁색하니까. 분리하면 모르쇠를 일가른다. 뭐 예. 이 말씀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공세를 펼치던 중에 입시 비리 의혹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과도 했었는데 검증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잘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나 비판을 하려면 적어도 팩트에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 저도 뭐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팩트에서 만약에 틀렸다면 저 이 자리에 못 와 있겠죠. 그러니까 팩트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이준석 관련 건 팩트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건 사실 사소한 이야기고 그 전에 제가 뭐 조국 전 장관 그 TF에도 들어가 있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TF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문제 제기할 때 가장 기본인데 그걸 놓친 거는 제가 봐도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 여야 후보 또 가족의 리스크가 계속 제기되면서 두 사람 모두 비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비호감 대선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율이 아마 낮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최대한 결집을 할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봐요. 그럼요. 비호감도와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진영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누가 높으냐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층에서의 투표율은 좀 빠질 수 있지만 결집하는 진보 보수층의 결집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중도층 같은 경우도 막판에 가면 본인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후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물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다. 김영남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양쪽 진영의 투표율이 차이 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 쪽은 그때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매우 낮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양 진영이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 진영은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다른 진영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워딩 들어봅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TK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또 다른 워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역풍 불어서 중도가 아마 이반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은 대중을 상대로 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뭐 방송이나 이렇게 몇 명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중 연설은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더 강한 톤으로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가 아니고 즉석 연설을 하다 보면 이게 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날 왜 그럼 미리 써준 원고가 있는데 즉석 연설을 하셨을까요, 후보가? 뭔가 작심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그 즉석 연설을 의외로 상당히 자주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선 후보의 품격이 맞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은. 이거는 그냥 김영남 전 의원님처럼 선대에 계신 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런 말은.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품격을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현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렇지 국민 앞에서 이게
대중 연설을 하더라도 언론에 다 보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짜다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해서 나라를 망쳤다. 본인은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그러면 현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 사람들이 다 삼류 바보들입니까? 그렇게 이게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은 선대에 있는 이 김용남 전 의원처럼 이런 분이 하시고 본인은 정말 대선 후보로서 품격을 지키는 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1분 20초 남았는데 다 드릴게요. 다 쓰세요, 김영남 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뭐 무능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뭐 그게 부동산 정책이 됐던 경제 정책 전반이 됐던 뭐 무능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공수처의 사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사 목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신자료 그 조회를 했는데 예. 이건 명백히 사찰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후보가 강한 톤으로 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해하겠는데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능 정부, 아마추어 정부 요 정도 단어만 써도 다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불법 정부도 맞죠. 그러니까 불법 정부도 듣는데 지금 가짠타, 엉터리다, 바보들 데려다 이게 조금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처럼 품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대선 후보로서. 무능하기 뿐만 아니라 불법까지 많이 저질렀으면 엉터리 맞죠. 무슨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하면 통신 자료 조회도 그거는 사찰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합시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